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세금부터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같은 자산을 두고 한쪽에선 국가가 직접 끌어안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일단 떼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정책 차이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 하나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드려볼 예정인 거고,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짧게 짚어볼게요.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요, 미국 정부 안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이라는 이름으로써 다루고자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략자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가 일부러 모아놓고 지키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마치 석유나 금처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시장에 팔아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더 모을지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정말 의외로 단순한데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미국이 먼저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니까 다른 나라가 가져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잡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자산이 위험하다고만 보면요, 막거나 규제만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막는 단계를 지나가지고 지켜야 될 자산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대로 된 출발선에 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었죠.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하고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규칙도 부족하고요. 근데 갑자기 세금부터 때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돈을 걷는 행위가 아니죠. 세금에는 반드시 정책이 같이 따라붙어 와야 됩니다. 보호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이 정당하게 매겨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됐죠. 보호가 없고요. 책임도 없고요. 일단 세금부터 과세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잘못 걷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 소송 거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권한들은 다 가져가면서 여기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구조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고, 그럼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도박꾼 취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을 일찍부터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 상당수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동산값, 자고 일어나면 가벼워져 있는 통장 잔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미래를 지켜보려고 진짜 절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 곡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뜻인데, 위는 점점 위로 가고 또 아래는 점점 더 아래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격차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월급을 모아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고, 그래서 청년 세대가 선택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적어도 지금 우리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부의 추월 자산, 세대 이동,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단 한 칸만이라도 위로 올라가 보자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로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국가가 통화정책으로 인플레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플레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쌓이게 되면은 빈부격차라는 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겠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값이 오르고 현금만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잡은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 시도마저도 세금으로 깎아내리겠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결국에 이런 흐름의 끝은 분명합니다.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고 또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그 구조 그대로 고착화되면서 굳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미국은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이 한 나라의 자산 전략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한국이 만약에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은 결국에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공개된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 앞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의 한 가지 축으로 점점 더 깊이 들여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명확한 전략 없이 과세부터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국내 투자자들 자산 일부가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 해외 거래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시장의 자산들은요. 늘 환경이 좋은 쪽, 조건이 좋은 쪽,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쪽, 이렇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무겁고 보호가 얇은 곳, 자산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결국에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쥐고 있을 미래 자산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문제로 바뀌게 될 거고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끌어안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세금으로 깎아내고 있었다는 사실들, 이 한 줄이 이번 영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해봤을 때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수가 부족하다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든지 다른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데 가상자산만 빼는 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일리 있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호와 규칙이 먼저 자리 잡은 뒤에 그 다음에 과세가 따라오는 게 맞는 거지, 그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세금이 아니라 그냥 떼어가는 거의 절도 강도 행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정부의 결정을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의 자산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이런 위치까지 와 있는지,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이걸 국가 자산으로 끌어안고 관련 법안까지도 만들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요, 분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요,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려면은 결국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 짧게 정리하자면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호와 규칙이 자리 잡기 전에 세금부터 매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 차이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요. 그 다음 세대 자산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과연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이어가지고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얼마까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얼마까지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하는 순간만 기다리고 또 신경 쓰려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내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추가 매수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이게 단순한 원리이지만 상승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 습관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고,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죠? 상승하면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 추격 매수하시고,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더 하락할 거야, 이런 생각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오히려 1,800원 라인까지 하락을 했을 때 리플 공포장세에서 단기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 체결이 되면서 2,250원 라인에서의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매도 체결되면서 현금까지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1,9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체결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면서 여기에 따른 2,250원 목표가 도달 수익 실현해드리면서 리플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또 저점에서 사서 또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이렇게 지속적인 뼈까지 발라먹는 수익들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효율적인 자금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서 조용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SBI라는 큰 금융회사가 거래소들을 하나둘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한 인수뉴스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위기인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호재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 통해서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뉴스의 큰 그림부터 짚고 가자면요. 지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SBI 홀딩스가 비트뱅크라는 일본의 큰 거래소를 인수하겠다, 관련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의향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너희 회사 사고 싶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린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100% 확정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SBI가 비트뱅크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냐면 SBI의 경우에는 이미 비트포인트라는 거래소를 사들였거든요. 그 전에 SBI VC 트레이드라는 자기네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비트뱅크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큰 코인 거래소 3개가 한 가지 회사 손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요. 외신 보도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래소 3개가 한 회사로 묶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회사가 커진다는 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SBI라는 회사가 그냥 평범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겠습니다. SBI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과 함께 일하고 있던 회사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려가지고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송금 시스템에 리플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국경 간 송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는 거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하는 거,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수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리플과 가장 친한 금융회사가 일본 코인 거래소 3개의 자금 흐름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래소 3곳에서 거래되는 XRP 양도, 가격을 만드는 호가도 전부 한 가지 회사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유동성 집중이라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한국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따로따로 있는데 전부 다 좋은 거래소입니다. 서로 협력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회사가 코인 시장을 통합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고,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장면입니다. 아시아 코인 허브 자리를 일본이 거의 가져가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SBI 뉴스랑 거의 같은 타이밍에 리플 생태계 안에서 2개의 다른 큰 변화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자 보안 도입 얘기입니다. 양자 보안이라는 단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 보안들, 사실 미래에 나올 만한 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전부 다 뚫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싶어 합니다. 리플 쪽에서 나온 분석가 펌피우스의 설명에 따르면요, XRP 생태계가 이런 양자 보안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분석가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식 도입이고 또 어디까지가 진행 중인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 자체만큼은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실물 결제 쪽입니다. 이번에 한 가지 행사에서 하우스 오브 콜리먼이라는 회사 설립자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백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직원들 월급을 실시간으로 XRP나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해요. 월급이 코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코인은 사고 파는 투기 대상에 더 가까웠었기 때문에 여기서 월급이라는 거는 매달마다 무조건 들어오고 또 무조건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처음으로 매달 돌고 도는 진짜 돈의 흐름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놓고 보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거래 통합과 미래 보안 기술 도입, 그리고 실생활 결제 시스템, 이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큰 그림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뭐냐? XRP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진짜 금융망 안에 박아 넣겠다는 방향성이고, 거래소를 통합해가지고 자금이 모일 통로를 만들고 또 양자 보안으로 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깔고 실물 결제로서 매달 돌고 도는 진짜 수요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까는 거는 한두 달짜리 단기 호재가 아니라요, 몇 년짜리 중장기 설계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일본 거래소 3곳이 통합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XRP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 변동성도 커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런 통합들이 실제로 마무리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향서 단계다 보니까 실제 계약 체결들, 규제 승인까지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 단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이 SBI 인수랑 관련된 뉴스가 추가로 나올 때마다 XRP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인수 승인 발표라거나 거래소 통합 일정 발표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벤트가 나오는 날에 거래량이 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신호들,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인데요. 일본이 코인 시장의 인프라를, 그것도 리플 친화적인 회사가 통째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겠습니다. 가격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일본 SBI가 비트뱅크 인수에 들어가면서 아시아 리플 생태계의 자금 통로가 한 가지 회사로 모이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양자 보완이랑 실물 급여 결제까지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XRP가 투기자산에서 진짜 금융 인프라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모르겠지만요, 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미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시장이 하락해도 스트레스보다는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들,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체력과 에너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 하락하면은 리플 100원 올라가고 또 150원 하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소비하시고 또 스트레스까지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락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상승했을 때 팔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목표 타점을 높게 세우다 보면요, 결국에 매도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 흐름이 좋고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시기에 4,850원에서 오히려 매도하셔라 목표 타점을 말씀드리고 수익을 실현시켜드렸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하셔야 이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보유하는데 부담이 없고 또 수익 실현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매도와 수익 실현을 어려워하시면은 결국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되십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 보셨나요? 카르다노 에이다를 만든 호스킨슨이라는 사람이 XRP를 전부 다 매수해라, 다 사들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그 기사, 이거 한국 코인 커뮤니티에서 호재라고 막 돌고 있었는데, 제가 원문 인터뷰를 직접 다시 들어봤더니 호스킨슨이 진짜로 한 말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정반대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풀어드려 볼 거고, 왜 이게 그냥 호재가 아닌지, 그리고 지금 2,000원대에서 막혀있는 XRP 가격이 왜 이 발언 하나 때문에 더 무겁게 눌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킨슨이 진짜 한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폴 베론이라는 사람의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의 매출에 20에서 30%만 떼가지고 XRP를 시장에서 다시 사주면 XRP는 훨씬 더 매력적인 코인이 될 거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호재처럼 들리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진짜 핵심인데, 이 부분이 한국 기사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호스킨슨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리플은 그렇게 안 할 거다. 먼저 그럴 만한 재무적인 이유 자체가 없고, 또 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더 크립토 베이직과 코인 센트럴, 트레이딩뷰 보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XRP 리플에 대한 경고에 가까운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호스킨슨은 굳이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을까? 그리고 왜 리플은 안 할 거다라는 말을 그렇게 단호하게 했을까?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한국 홀더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간 사실 하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인 거고, 리플은 이미 올해 자사주 바이백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걸 자사주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하면요, 그 회사 주주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리플은 이번 자사주 바이백을 통해서 회사 가치가 약 500억 달러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 지크립토 보도에 정확히 나와 있는 숫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XRP 팔아가지고 돈을 벌죠. 그 돈으로 회사가 커졌죠. 그래서 회사 가치가 70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70조의 가치는 리플이라는 이 회사 주주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XRP를 사서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단 한 푼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호스킨슨 측에서 진짜 까고 싶었던 그림입니다. 리플은 이미 자기들끼리는 바이백 전부 다 했다. 너희들 목만 없는 거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국 기사 다시 보시면요, 이 바이백 모델 제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다르게 읽히기 시작을 하실 거고, 호스킨슨은 제안한 게 아니라 폭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어이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상 리플은 XRP도 매 분기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죠. 코인 센트럴에 인용된 리플의 공식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XRP 마켓 리포트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약 10억 8천만 달러치를 샀고요. 2분기에는 17억 달러,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무려 25억 6천만 달러치를 샀습니다. 분기마다 조단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사주는 거 맞네, 호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리플이 이 XRP를 사는 이유, 가격 올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ODL이라는 자기 결제 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끼리 돈 보낼 때 XRP를 잠깐 다리처럼 쓰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쓸 물량을 채우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긴 사는데 사놓고 또 그만큼 시장에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사기는 사는데 사놓고 또 그만큼 시장에 다시 풀었습니다. 결국 가격을 받쳐준다거나 홀더한테 이득을 나눠주는 그런 매수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요, 그림이 조금 소름 돋게 보입니다. 리플은 자기 회사 주주들한테는 바이백으로 돈을 돌려줬고요. 그리고 XRP는 사긴 사는데 자기 사업용이죠, 홀더용이 아닙니다. 호스킨슨이 20에서 30% 정도만 진짜 홀더를 위한 바이백에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왜 강력한 발언인지 이제 조금 와닿으실 텐데요. 그리고 호스킨슨이 든 예시가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 회사 매출로서 자기 토큰을 진짜로 사서 소각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또 그 결과로서 시가총액 30위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딩뷰 보도에 나오는 숫자고요. 호스킨슨은 리플도 마음만 먹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근데 안 한다라고 콕 집어준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발언이 나왔는지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격이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 XRP가 상품이라는 분류를 미국 연방법으로 영구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은 SEC랑 CFTC가 상품으로 보겠다 이렇게 의견만 낸 상태고요.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 뒤집을 수도 있는 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된다, 그렇다면 그게 못 뒤집히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번 247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까지 이 법안을 처리 못하게 되는 경우 2027년, 최악에는 2030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서 보는 통과 확률도요, 4월 중순 64%에서 최근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스킨슨 발언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 좀 보이시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미국이 XRP에 대해서 이건 상품이다라고 정식으로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이 상품을 발행한 회사 리플은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득을 나눌 거냐? 호스킨슨 측에서 이 질문이 곧 강제로 던져질 거란 걸 미리 본 건데요. 그래서 리플은 안 할 거다, 너희가 알아둬라, 이렇게 미리미리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절대 우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가격인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XRP는 2,000원 라인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247 월스트리트 분석을 보시면은 1.45달러 정도가 강력한 저항인 이유가 있는데 유통량이 약 60%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됐기 때문입니다. 이 본전이 오면은 팔자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달 안에 클래리티 액트 표결 일정이 진짜로 잡히게 된다. 그 뉴스 자체가 XRP 1.45달러 구간 돌파를 시도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돌파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 저항은 1.6달러 부근이겠습니다. 반대로 5월 21일까지 일정이 안 잡힌다,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래로 한번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호스킨슨 발언은요, 이 박스권을 더 무겁게 누르는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호스킨슨 발언은 호재가 아니라 리플과 XRP 홀더가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비춰준 거울이었습니다. 리플은 이미 자기들끼리 바이백을 끝냈고요. XRP 매수도 사업용일 뿐 홀더 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이 정렬 문제는 점점 더 큰 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칠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XRP 1.45달러 돌파를 기다리면서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박스권 안에서 분할로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알트코인 단기 타점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에서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비중만 조절을 잘 하신다면은 갑작스러운 하락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요, 항상 상승만 하고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하락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렸었던 내용이지만요, 만약에 스토리 코인을 내가 진입을 했는데 순간적인 하락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저점에서 물타기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나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까지도 얻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종합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의 중요성, 그리고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진행을 하셔도 설사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당한 타점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단기 종합방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이 조금 넘으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코인으로 번 돈의 22%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 주식으로 1억을 벌면 세금은 0원인데요. 코인으로 똑같이 1억을 벌면은 2,200만 원이 그대로 빠져나갈 예정이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요, 이 뉴스가 나온 바로 그 시점에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번엔 6,900선까지도 돌파하면서 7,000선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축제 분위기고 또 한쪽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인데요. 여기서 이번 영상의 핵심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두 가지 뉴스가 왜 하필 리플 XRP 홀더한테 가장 큰 신호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영상 끝나기 전에 한 번쯤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6,900선 돌파하면서 6,936포인트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라 국내 주식이 사상 최고점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이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시기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7년에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진 의원 측 입장에서는요, 2024년 말부터 디지털 자산 과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XRP랑 연결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코인 시장에서는 세금 22%면 다 죽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먼저 나오죠. 근데 잠시만요, 진짜로 그럴까요? 한 번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건 오히려 카운트다운 시기가 켜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26년 12월 31일까지 번 돈은 비과세고요. 2027년 1월 1일부터 번 돈은 22% 과세입니다. 이 선이 그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그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최대한 압축해서 끌어올려고 하겠죠. 말 그대로 비과세 기간에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단기 트레이더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시장 전체의 시간 감각이 짧아진다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압축된 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돈이 과연 어디로 흐를 수 있을까? 지금 코스피가 6,900을 넘어섰습니다. 신고가 행진 중이죠.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요, 신고가를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듭니다. 한 개는 늦었다, 못 들어가겠다, 이런 후회감. 또 한 개는 그럼 다음에 갈 건 뭐가 있냐, 이런 회전 심리. 이 회전 심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은 보통 코스피가 너무 멀리 갔다 싶을 때 시장 자금이 업비트 원화마켓으로 넘어오는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건 과거 흐름에서도 확인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그 원화마켓 안에서도 거래량 상위에 늘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XRP고요. 한국 개미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지 않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무거운 자산입니다. 1년 안에 짧고 굵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변동폭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작은 알트코인들은 너무 출렁여가지고 22% 세금까지 떼고 나면 손익비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사이즈는 충분히 크면서도 한국 사람한테 익숙하고 또 동시에 제도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 자리에 XRP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좋게 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한국 자본이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동선들을 따라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개인이 코인을 직접 사서 팔면 22% 세금을 내죠.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현물 ETF,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 체계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XRP를 보고 있어도 누구는 직접 사가지고 22%를 내고요. 또 누구는 ETF를 사서 또 다른 트랙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세금을 피할 수 있고 더 이득이겠구나, 그리고 합법적이구나.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자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길 거고, 단순하게 세금 회피문 정도 문제가 아니라요, XRP 가격에 추가적인 매수 수요가 붙는 이 통로 자체가 한 개 더 생긴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는 부분 하나 짚어드릴까요? 이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어서 한국 자금이 다음 회전 종목을 찾고 있죠.
코인 거세는 2027년부터 시작이라서 시장 전체가 1년이 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압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 회전 동선의 중심에 한국 개미한테 가장 익숙한 XRP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ETF를 통한 간접 보유 수요까지도 따로 얹힐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은 시기, 같은 자산을 향해서 모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겹치죠. 물론 이게 100% 그대로 실현된다? 이런 보장은 없겠지만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흐름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길게 펼치진 않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딱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은 우리나라 한국 자본 입장에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는 시점,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원화 마켓으로의 회전 매수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코스피가 영원히 상승만 할 수는 없겠죠. 신고가를 찍은 자산은 어느 시점에서 숨고르기를 할 거고, 그 숨고르기 구간에서 한국개미는 이젠 주식이 비싸졌다 이런 감각을 갖게 될 거고, 비과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1년이라는 시간 압박과도 만나게 되면서 익숙한 종목인 XRP 쪽으로 시장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정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과거에 보여준 자금 회전 패턴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세제 카운트다운, 이 두 가지를 겹쳐보시면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분석이 어긋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변수가 있죠. 2027년 과세가 또 한 번 유예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진성준 의원 측에서는 예정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요. 정치적인 일정이랑 여론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도 코인 거세는 여러 번 미뤄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또 미뤄진다, 그럼 시간 압축 효과 자체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확정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결국에 이번에 코스피 신고가랑 코인 과세 카운트다운은 따로 보면 별개 뉴스지만요. 묶어서 보면 한국 자본의 회전 방향성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회전의 중심에 한국 개미한테 가장 익숙하면서 제도권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XRP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직접 보유랑 ETF 간접 보유의 세제 차이는 XRP 가격의 또 하나의 수요 통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만약에 이 카운트다운이 진짜로 정해진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남은 1년을 과연 어떻게 설계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비중을 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빵 투자로 들어갔을 때 그 코인이 잘 상승해주면 다행이지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신기하게 내가 몰빵 투자로 들어간 코인은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코인이 하락해도 세 번에서 10번 정도 코인의 단기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신다면은 내가 만약에 물린 1번, 2번 코인이 회복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이 크게 문제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3번에서 10번 정도 코인에서 나온 수익, 혹은 익절하고 나면은 1번, 2번 코인을 물타기 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몰빵 투자가 자극적일 수 있지만요. 자극적인 매물만 찾다 보면은 결국에 아차했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뉴스 보면 조금 무서우실 겁니다.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고, 또 미국은 군함이랑 전투기를 보냈고요. 미사일이 맞았다 안 맞았다, 양쪽 말이 전부 다 다르고, 또 코인 시장은 또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딱 한 가지 있죠. 아, 또 이러다가 떨어지겠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리플 차트의 진짜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 왜 생길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짧게 정리드려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에서 바깥바다로 빠져나오는 좁은 통로입니다. 이 좁은 길로 전 세계석유의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힌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올라가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란이 이 길목 근처에 미국 군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란 쪽의 통신사는 두 발이 명중했다라고 했고요. 미국 고위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보도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움직였어요. 이 트럼프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 있었던 다른 나라 배들을 안전하게 빼주겠다면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이름이 자유작전입니다. 영어로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미사일 구축함, 전투기 100대, 병력 1만 5천 명. 이게 지금 이 해협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전략이고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뉴스에서 본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굳이 작전 이름이 자유일까요? 막힌 배 빼주는 일에 대해서 자유라는 거창한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이 질문이 이번 영상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한 가지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질서, 자기들이 보장하는 시스템, 여기에 도전하지 말라는 신호체계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작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배를 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바다는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선언에 가깝겠습니다. 역사 패턴상으로 봤을 때 미국 측에서 과거에 비슷한 이름을 붙였던 작전들을 보시면요. 이 대부분 패권 회복이 진짜 목적이었었고, 그럼 미국이 지금 회복하려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한 바닷길일 건지 저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게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갑자기 무슨 결제 얘기냐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잠깐만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이게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시스템이 있죠. 이름이 스위프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일본에서 사우디로 돈을 보낼 때 거의 다 이 시스템에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이 이 시스템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러시아는 달러로 거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이게 2022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나라든지 결제망에서 끊을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그 뒤로 산유국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조용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위안화로 석유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요. 자체 결제망을 만들려는 시도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패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라는 거고, 왜냐면 달러가 세계 돈인 이유는 다들 스위프트를 통해서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이죠. 스위프트가 약해지면 달러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고, 첫 번째는 군사력으로 누르는 거. 호르무즈에 1만 5천 명을 보낸 게 바로 이겁니다. 감히 우리 시스템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 거고, 두 번째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미국은 동시에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여기서 드디어 리플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지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안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거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 리플의 XRP는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가장 빠르게 제도권 결제망이 편입될 후보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있는데요. 호르무즈에서 군대가 움직이는 시점,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 비슷한 시기에 겹쳐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옛 결제 시스템을 군사력으로 지키는 동시에 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법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작업하는 셈이겠죠. 그러면 이게 XRP 가격에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호르무즈 긴장감이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위험 자산은 일단 빠집니다. XRP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받아들이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호르무즈 협상이 진전된다는 신호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도 이란과 상당히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된다면은 지금 시장은 위험 회피 모드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그 타이밍이 미국 디지털 자산 입법의 마무리 시점과도 겹쳐진다면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할 자산 중에 하나가 리플 XRP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깔린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XRP는 처음부터 결제 인프라용으로 설계된 자산이고, 미국 SEC와의 법적 다툼도 큰 그림에서는 이미 정리 국면에 들어갔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들어갈 준비가 다른 자산들보다도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 추측이 아니라요. 리플사가 그동안 공개해왔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위험성도 있겠죠. 협상이 깨지면 단기 충격은 더 커질 수 있겠고요. 입법이 늦어지면은 기대했던 타이밍이 어긋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능성도 같이 보고 가셔야 되는데,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결제 시스템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고요. 미국은 자기 영향력을 새로운 시스템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흐름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사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이 본질적인 거는 결제 패권 전쟁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의 다음 무대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XRP는 다른 코인들보다도 앞줄에 서 있을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XRP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느냐, 이 여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만약에 호르무즈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시장은 가장 먼저 어떤 자산을 찾게 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매매 습관보다는요, 오히려 코인 시장의 전체를 보는 이 투자 시장의 습관들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리플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다양하게 있고, 지금 시장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리플 XRP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사실이죠. 1억 이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도요, 어느 순간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낮은 비중으로 조금씩 분할로서 모아나가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인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요, 비트코인이 결국에 대장이고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뿌리랑 같은 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리플에 대한 비중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알트코인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일 수 있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코인 차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한참 옆으로만 가던 도지코인이 이 짧은 시간 안에 거래량이 확 붙으면서 158원에서 165원까지 튀어 올랐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이 도지 머리를 계속 누르고 있던 160원이라는 벽, 이걸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170원까지도 돌파하면서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보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차트 얘기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도지코인은 한참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팔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흐름들이 바뀌었는데 가격이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확 들어오게 되면서 한 번에 튀어 올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움직임들이 보통 누군가 작정하고 매수했을 때 나오는 그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사모으는 흐름이 아니라는 뜻인 거고, 가격이 약 160원이라는 저항선을 뚫고 171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오픈 AI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인 샘 알트먼 측에서 어떤 행사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자기 회사에서 새로 나온 인공지능 모델 GPT 5.5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출시 기념 파티에서 뭘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술술 대답을 했어요. 5월 5일에 행사를 열어라. 그리고 짧게 연설을 하고 건배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사람 개발자가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모델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알트만은 이런 상황들이 본인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회사 대표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자기 회사 인공지능한테 약 3만 원을 줬더니 인공지능이 알아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제까지도 진행을 한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알트먼 측에서 같은 날 또 한 가지 깜짝 메시지를 던졌죠. 자기와 지금 법정 싸움 중인 일론 머스크한테 원한다면 파티에 와도 좋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남긴 건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냐면은 원래부터 오픈 AI를 같이 만든 동업자였습니다. 근데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머스크가 회사를 나갔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 간에 소송까지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알트먼 측에서 먼저 톤을 낮춘 겁니다. 진짜로 화해를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화해 모드 자체가 아니에요.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오픈 AI랑 싸우는데 쓰던 에너지, 그리고 관심들이 자기 사업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신호들, 이게 바로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자기 회사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결제 기능을 붙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다시 X랑 자기 사업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그 인공지능이 약 3만 원 정도로 직접 쇼핑한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신기한 에피소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결제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인공지능한테
어떤 돈을 쥐어줘야 되는 걸까? 은행 계좌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은행 가서 인증하고 카드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신용카드는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는 사람 본인 명의로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명의로 발급이 어렵겠죠. 그렇다면 뭐가 남느냐? 인공지능한테 가장 어울리는 결제 수단, 빠른 송금과 수수료가 저렴하고 누구나 별다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도지코인이 왜 갑자기 이야기 안에 들어오시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 도지코인은 거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수수료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운영하는 X의 결제 기능이 붙는다. 도지가 거기 들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확정된 미래는 아니겠지만요. 도지코인이 진짜로 인공지능 시대의 결제 수단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후보군 안에 도지가 들어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겠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 얘기를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큰 그림이 진짜라면은 그 그림은 차트에 먼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이번에 보여준 움직임들, 거래량이 갑자기 붙으면서 160원을 뚫는 그 흐름들, 누군가는 이미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요. 한 방에 들어온 돈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그렇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단정하기 어렵겠지만요. 누가 샀는지만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그려졌다. 이것만큼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건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뭘 봐야 되냐? 가장 중요한 숫자는 160원입니다. 이 가격을 도지코인이 지켜만 준다면요. 이번에 일어난 돌파는 진짜 흐름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지겠고 그렇게만 된다면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할 가격대는 약 169원 그리고 그 위로 약 176원 부근입니다. 반대로 160원이 무너지면 이번 상승은 잠깐 튀어오른 가짜 돌파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은 다시 154원 근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160원 라인을 손절 기준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겠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래량이 며칠 더 붙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서 보시면요.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가 하나 나옵니다. 5월 5일 오픈 AI 행사 전으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코인의 시장 관심이 한번 모일 가능성이 높겠고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행사에 가든 안 가든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심 속에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X의 결제 기능, 인공지능 결제 수단 후보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도지코인이 그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끼게 될 가능성들, 이게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인 거고 물론 행사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고요. 머스크가 별로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번에 도지코인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60원이라는 벽을 뚫었고 같은 날 미국에서는 알트만과 머스크 사이에 묘한 신호가 오고 갔습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결제를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그 결제 수단 후보 중에 하나로서 도지코인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숫자가 딱 하나, 160원. 이 가격이 지지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진짜로 사람 대신 결제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인공지능에게 어떤 돈을 쥐어주시겠습니까? 어렵게 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 그리고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서 시장을 건강한 시선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요.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청산 위험 있는 선물 매매들 아차하는 순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청산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투자금 자체가 0원으로 내려갑니다. 아예 없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물 매매는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잘 보면요. 도지코인이 700원에서 60원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60원까지 갔다가 다시 700원까지도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 회복 자체가 가능한 게 현물 매매 시장이라는 거고 선물 시장이었으면 어떨까요? 진정에 청산당해가지고 투자금이 0원으로 줄어들었었겠죠. 하지만 선물 매매, 해외 거래소는 이미 투자금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에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도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투자로서 투기가 아니라 자산의 영역으로서 바라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